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자 올해 71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요. 제가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서예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다는 게 이런 기분인가 싶어서요. 아직도 손이 떨립니다. 저는 남편하고 평생 성실하게 살았어요. 남편은 건설 자재 유통업을 했고 저는 부동산 임대업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 강남에 작은 상가 건물을 하나 샀는데 그게 지금은 꽤 값이 올랐죠. 남편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덕분에 저는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운 편이에요. 저희 부부는 악착같이 돈을 모았었어요. 남편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자재 시장 나가고 저는 세입자 관리하고 건물 청소하고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일했지만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 도연이가 있었으니까요. 도연이는 착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웠어요.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죠. 그 애가 35에 결혼했어요. 며느리 이름은 유리예요. 서유리. 처음 만났을 때부터 범상치 않더라고요. 외국 유학 다녀왔다고 하고 말투도 세련됐어요.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게 참 듣기 좋았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손주가 둘 생겼어요. 민재, 소연이. 그 애들 보는 게 제 낙이었어요. 주말마다 집에 와서 안기는 그 감촉이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한 5년 전쯤이었나요? 도연이가 진지하게 말하더라고요. 유리가 애들 교육 때문에 하와이로 가고 싶다고 거기 한인학교가 좋다고 자연환경도 좋고 영어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고요. 도연이는 한국에서 일하고 유리랑 애들은 하와이에서 지내는 거였습니다. 그 말 듣는 순간 솔직히 섭섭하더라고요. 손주들 얼굴 못 보게 되는 건데. 하지만 참았어요. 애들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며느리는 아이들 데리고 하와이로 갔어요. 도연이는 한국에서 혼자 일하다 가끔 하와이를 다녀오고요. 소위 말하는 기러기 아빠가 된 거죠. 처음엔 저도 신기했어요. 유리가 가끔 영상통화도 해주고 손주들 얼굴도 보여주고 민재가 웃으면서 바다 보여주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쯤 지났을까요? 도연이한테서 조심스러운 전화가 왔어요. 하와이 집 계약금이 좀 부족하다고 전세 살기엔 애들이 불안정하다고 유리가 그러더래요. 4천만 원만 보내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나중에 꼭 갚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 듣고 잠깐 망설였어요. 4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손주들 생각하니까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저는 은행에 가서 4천만 원을 송금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2달 뒤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집 수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든다고 2천만 원만 더 보내달라고 했어요. 집이 오래돼서 화장실이랑 주방을 다 뜯어 고쳐야 한대요. 애들 방도 새로 꾸며야 한다고요. 저는 속으로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래도 아들 말이니까 믿었죠. 이번에도 송금을 했습니다. 그렇게 석 달에 한 번씩, 많을 땐 2달에 한 번씩 돈을 보냈어요. 2천만 원, 3천만 원씩. 이유는 매번 달랐습니다. 애들 학비가 비싸다, 생활비가 부족하다, 차가 고장났다. 저는 그때마다 송금을 했어요. 1년 반 동안 제가 보낸 돈을 계산해 보니까 1억 1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제가 가진 15억 중에서 꽤 큰 돈이었지만 저는 그때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뭐 나 혼자 쓸 돈도 아니고 손주들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유리가 영상통화할 때 보면 뒤에 보이는 곳이 너무 화려한 거예요. 대리석 바닥에 화려한 조명까지 달려있고 저는 속으로 역시 하와이는 집이 좋긴 좋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한 달 전쯤이었나요? 제가 우연히 며느리 SNS를 봤어요. 사실 저는 그런 거는 잘 모르는데 동네 친구가 요즘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을 한다고 해서 한번 깔아봤거든요. 며느리 이름을 검색했더니 나오더라고요. 팔로워가 10만 명이 넘는 계정이었어요.
하와이 라이프 인플루언서라고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그냥 화면을 멍하니 쳐다봤어요. 고급 리조트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고 선글라스 끼고 칵테일 들고 웃는 모습도 있었어요. 뒤에는 명품 가방 여러 개가 보이는 듯 했고요. 다른 사진에는 와인 파티 모습이 나왔어요. 외국인 친구들이랑 고급 레스토랑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부럽다. 저도 하와이 가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이런 말들이 가득했고 유리는 하나하나 답글을 달고 있더라고요. 저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놓을 뻔했어요. 더 스크롤을 내리니까 작년 크리스마스 사진이 나왔어요. 유리가 명품 드레스 입고 포즈 취한 사진인데 캡션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산타 할머니 덕분에 올해도 행복한 연말이라고요. 산타 할머니. 그게 저를 말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 본 걸까? 하지만 머릿속에서 계속 의문이 들더라고요. 집 수리비로 2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명품 가방은 어디서 나온 거지? 학비로 3천만 원이 든다고 했는데 고급 리조트는 왜 가는 거지?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연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유리가 요즘 뭐하고 지내는지 SNS 같은 거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도연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그냥 취미로 한다고 광고 수익도 좀 생긴다고요. 그런데 거기 명품 가방이랑 고급 레스토랑 사진이 왜 그렇게 많냐고 물었더니 도연이는 다 협찬 받은 거라고 했어요. 돈 안 들어간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이상하게 제 가슴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다시 며느리 SNS를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최신 게시물을 봤습니다. 오늘은 힐링 스파데이라고 써 있었어요. 역시 하와이 최고급 스파는 다르다고 가격은 좀 나가지만 나를 위한 투자는 아깝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진 속 유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보낸 1억이 넘는 돈이 어디로 간 건지를요.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 SNS를 자꾸 들어가 보게 됐어요. 보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 눈이 가더라고요. 마치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은 새 게시물이 올라왔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브런치 먹는 사진, 명품 매장에서 쇼핑하는 사진, 요트 타는 사진. 매번 화려했어요. 어느 날은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오늘은 친구들이랑 골프 라운딩. 하와이 골프장은 정말 최고예요. 그린피가 좀 비싸긴 하지만 이 풍경값 하네요. 사진을 보니까 유리가 명품 골프웨어를 입고 웃고 있었어요. 제가 골프는 잘 모르지만 그 옷이 저렴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며느리의 웃음은 저렴해 보였어요. 저는 속으로 계산을 했어요. 하와이 골프장 그린피가 얼마나 할까?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한 번에 200만 원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한 달에 몇 번이나 가는 거지? 또 다른 게시물에는 이런 글이 있었어요. 아이들 승마 레슨 시작했어요. 자연 속에서 동물과 교감하는 게 정서 발달에 정말 좋대요. 엄마의 선택은 언제나 아이들을 위한 투자. 민재와 소연이가 말 위에 앉아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손주들 얼굴 보니까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씁쓸했어요. 승마 레슨이 얼마나 비쌀까요? 저는 동네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승마 레슨이 돈이 많이 드나? 친구는 당연하다는 듯 웃음 지으며 비싸다고 말했지요. 저도 알면서도 물어본 거죠. 누구에게 꼭 귀로 듣고 싶었나 봐요. 그 다음 주에는 더 충격적인 게시물이 올라왔어요. 드디어 우리 집 인테리어 완성. 로컬 디자이너와 함께 6개월 프로젝트 끝. 역시 전문가 손길은 다르네요. 사진을 보니까 거실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대리석 바닥 고급 가구 벽에 걸린 큰 그림. 마치 호텔 로비 같았습니다. 댓글들이 달렸어요. 와, 진짜 럭셔리하네요. 디자이너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유리가 답글을 달았더라고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집은 우리 삶의 터전이니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명품백들은 협찬을 받았다고 생각하더라도 6개월 인테리어 프로젝트, 로컬 디자이너, 이건 그게 다 얼마짜리일까요? 제가 보낸 돈으로 한 거 아닐까요?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서 도연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도연아, 유리가 집 인테리어 했다며? 도연이는 당황하며 했다고 말했어요. 그게 얼마나 들었니? 아들은 며느리가 다 알아서 한 거라며 잘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아들과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저는 반드시 물어봐야 했어요. 도연아, 솔직하게 말해봐. 엄마가 보낸 돈 어디다 쓴 거니? 엄마가 보낸 돈? 당연히 집이랑 애들 학비지. 그럼 유리는 명품 가방은 어디서 사는 거야? 골프는? 고급 레스토랑은? 전화 너머로 다시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도연이는 그건 유리가 SNS로 광고 수익을 받아서 하는 거라더군요. 그리고 협찬도 많이 받고. 당연히 받았겠지요. 하지만 그 정도로 받는다면 왜 매번 돈이 부족한 걸까요? 아들은 제가 며느리를 의심한다며 도리어 짜증을 냈습니다. 그럼요, 아들도 답답한 심정이겠지요. 저는 의심한다고 말하기엔 아직 증거도 없는 상태고 조금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그냥 궁금해서. 미안하다. 엄마 걱정하지 마. 우리 잘 살고 있어. 그리고 엄마 돈 나중에 꼭 갚을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제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다음 날 저는 동네 친구 정희한테 털어놨어요. 정희는 저랑 50년 넘게 친구로 지낸 사람이에요. 유튜브도 많이 알고 똑똑한 친구예요. 정희야, 나 요즘 고민이 있어. 무슨 고민? 저는 며느리 SNS 보여주며 이야기했어요. 정희는 한참 사진들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영자야, 이거 협찬 아니야. 왜? 협찬이면 광고 표시를 해야 해. 요즘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이 사진들엔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 이건 다 본인 돈으로 산 거 같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는 아들에게 최근에 돈을 많이 보내줬다고 정희에게 얘기했어요. 정희는 놀랐습니다. 아들 자랑을 했던 터라 이런 일은 예상 못했겠지요. 1억이 넘는 돈을 보내주었는데 그 돈이 며느리에게 가고 있는 것 같다 말했어요. 그러자 정희는 눈을 크게 떴어요. 뭐? 1억? 미쳤어? 그걸 왜 보내? 손주들 교육비니까. 교육비가 1억씩 들어? 영자야, 정신 차려. 넌 지금 당하고 있는 거야. 정희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당하고 있다. 그 말이 귓전을 맴돌았습니다. 영자야, 내 말 잘 들어. 지금부터 며느리 돈 보내지 마. 그리고 도연이한테 정확하게 물어봐. 그 돈이 어디 쓰였는지. 근데 내 손주들은 핑계야. 진짜 손주들 걱정하면 할머니가 직접 학비 내면 되잖아. 왜 며느리 손에 돈을 쥐어줘? 정희 말이 맞았어요. 저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보내지 않겠다고. 그리고 진실을 확인하겠다고. 마침 그 주말에 도연이가 하와이 다녀온다고 했어요. 저는 아들이 한국 오는 날 만나자고 했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꼭 시간 내줘. 무슨 일인데? 심각해? 응. 우리 둘이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아. 토요일 오후 저는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도연이를 기다렸어요.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도연아, 엄마가 그동안 보낸 돈 말이야. 진짜로 다 집이랑 학비로 쓴 거 맞니?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해? 대답만 해줘. 맞니 아니니?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도연이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뭔가 잘못했다는 뜻이잖아요. 뭐가 미안한데?
엄마가 보낸 돈. 전부 다 학비로만 쓴 건 아니야. 제 손이 떨렸어요. 잔에 담긴 물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어디다 쓴 거니? 유리가.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든다고 했어. 집도 관리해야 하고 애들 학원비도 있고 차도 유지해야 하고. 그래서 엄마한테 받은 돈 중에 일부는 생활비로 썼어. 근데 그게 점점 늘어난 거야. 저는 참았던 말을 꺼냈어요. 도연아, 명품 가방은? 골프는? 고급 레스토랑은? 그것도 생활비니? 아들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엄마, 그건 유리가 SNS로 돈을 벌어야 한다고 했어. 사람들이 보기 좋은 사진을 올려야 팔로워가 늘고 그래야 광고 수익이 생긴다고. 그래서 내 돈으로 명품 사고 비싼 데 다니면서 사진 찍은 거야. 엄마, 대답해봐.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카페 안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미안해, 엄마. 내가 잘못 관리했어. 너도 알고 있었던 거니? 처음엔 몰랐어.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 유리가 엄마 돈으로 쇼핑하는 걸. 알고도 가만히 있었어? 도연이가 눈을 감았어요. 말했어. 여러 번 말했어. 근데 유리가 이게 다 투자라고 했어. SNS로 돈 벌면 나중에 다 갚을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얼마나 벌었는데?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1억 넘게 쓰고 한 달에 100만 원 벌어? 그게 투자야? 엄마,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게 사람이냐? 도대체 뭐하고 다니는 거야?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유리는 애들 엄마야.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더라고요. 그래, 애들 엄마지. 근데 네 엄마는 나는? 내 돈은 함부로 써도 되는 거야? 도연이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도연아, 엄마 말 잘 들어. 이제부터 돈 안 보낼 거야. 한 푼도. 엄마. 그리고 지금까지 보낸 돈 언제 갚을 거야? 그건 시간 좀 주면. 얼마나? 1년? 2년? 10년? 도연이가 대답을 못했어요. 아마 계획이 없었던 거겠죠. 알았어. 엄마는 기다릴게. 근데 앞으로 돈 보내달라고 전화하지 마. 엄마도 내 노후 준비해야 해.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서 많이 울었어요. 아들이 저를 이용했다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아니, 며느리가 아들을 이용하고 아들은 저를 이용한 거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유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가 직접 전화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응, 그래.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그런데 어머님, 혹시 이번 달에 조금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또 돈 얘기였어요. 제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무슨 일인데? 민재 치과 교정을 해야 하는데 여기 치과비가 한국보다 훨씬 비싸서요. 한 1,500만 원 정도 필요해요. 1,500만 원? 네, 애가 치아가 좀 안 좋아서요.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대요. 저는 참았던 말을 꺼냈어요. 유리 씨, 그동안 내가 보낸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네, 알고 있어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1억 넘게 보냈어요. 그게 다 어디 갔어요? 어머님, 그게 집과 수리비, 학비라고 했죠. 근데 당신 SNS 보니까 명품 가방, 골프, 고급 레스토랑 사진이 가득하던데? 유리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어머님, 그건 제가 일하는 거예요. SNS가 제 직업이라서. 직업? 한 달에 100만 원 벌면서? 누가 그런 말을? 도연이한테 들었어. 한 달에 100만 원 번다고. 긴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SNS는 장기 투자예요. 지금은 수익이 적지만 나중에는 얼마나 벌 건데? 2억? 3억? 어머님,
솔직하게 말해봐. 내 돈으로 사치 생활한 거 아니야? 전화 너머로 유리가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사치가 아니에요. 이건 다 브랜드 이미지를 위한 거예요. 좋은 이미지가 있어야 사람들이 저를 팔로우하고. 그만해. 제 목소리는 차가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 더 이상의 핑계는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앞으로 돈도 안 보낸다고 확실하게 얘기했더니 며느리는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내 판단을 자기 자신이 왜 정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자신의 말이 먹히지 않으면 늘 아이들 얘기를 도돌이표처럼 다시 내뱉었어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유리의 목소리는 높아졌어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동안은 항상 공손하고 부드러웠는데 며느리는 저에게 따지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님, 저희가 하와이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물가도 비싸고 애들 학비도 비싸고. 전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래요, 힘들겠죠. 명품 가방 사느라, 골프 치느라, 고급 레스토랑 다니느라. 저는 목까지 올라오는 분노를 참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속은 시원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유리한테 전화했어? 응, 했어. 엄마, 왜 그렇게 말한 거야? 유리가 울고 있어. 내 마누라 울기 전에 내 엄마가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엄마. 도연아, 엄마 말 잘 들어. 이제 정말 돈 안 보낼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보낸 돈 꼭 받을 거야. 엄마, 그러지 마. 우리 가족인데. 가족이면 가족답게 해. 1억 넘게 받아가면서 고맙다는 말 한 번 제대로 안 하고 계속 더 달라고만 하는 게 가족이야. 도연이가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엄마는 이제 지쳤어. 너희 알아서 해. 저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꺼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휴대폰을 끈 지 3일째 되던 날 저는 집 앞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발신인은 장명수. 도연이의 대학 동창이자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명수는 지금 무역업을 하면서 1년에 두세 번씩 하와이에 출장을 간다고 들었어요. 그럼 명수가 왜 저한테 편지를 보냈을까요? 편지를 열었어요. 편지지에는 정성스러운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어머님께. 장명수 올립니다. 갑자기 편지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님께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서 이렇게 용기를 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와이 출장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도연이네 집 근처를 지나가게 됐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호기심에 한번 들러볼까 했는데 마침 유리 씨가 집 앞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 유리 씨 옆에 낯선 남자가 있었습니다. 외국인이었어요. 둘이 너무 친밀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편지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제가 차에서 잠시 지켜보는데 그 남자가 유리 씨 어깨에 팔을 두르더라고요.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게 뭐지 싶었거든요. 편지를 읽는 제 손이 점점 떨렸어요. 어머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도연이는 제 가장 가까운 친구고 지금 매일 스트레스로 힘들어하고 있어 이 사실을 어머님께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유리 씨 SNS를 보니까 그 남자가 종종 사진에 나오더라고요. 친구라고 소개는 되어 있지만 어머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구합니다. 저는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외국인 남자? 집에 함께 들어갔다고? 저는 다시 며느리 SNS를 열었어요. 이번엔 더 꼼꼼하게 봤습니다. 그러자 보이더라고요. 여러 사진에 같은 남자가 나오는 게. 한 사진에는 그 남자가 민재를 안고 웃고 있었어요. 내용은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우리 집 좋은 이웃 마이클과 함께 주말 파티. 다른 사진에는 유리와 그 남자가 나란히 서서 와인잔을 들고 있었어요. 사진 속 둘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연인처럼 보일 정도로. 또 다른 사진을 보니까 그 남자가 소연이한테 수영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수영장 사진이었는데 배경이 낯익었어요. 영상 통화할 때 봤던 그 집 수영장이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어요. 그 남자는 누구일까요? 정말 그냥 이웃일까요? 저는 다시 핸드폰을 켜고 명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명수에게 편지에 대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명수는 절대 거짓이 아니라며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자신도 믿지 못했고 하지만 의심이 들었기에 이웃 사람들에게까지 물어봤다고요. 그 남자의 이름은 마이클, 부동산 중개인이며 워낙 인기도 많고 주변에서도 탐내는 남자라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고 싶었을까요? 그 남자가 며느리의 집에 자주 간다고, 거의 매일 간다고 이웃들이 그럽디다. 얘기를 듣고 정말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화가 나다 못해 더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다 이 지경까지 온 건지 우라통이 치밀어 올랐어요. 도연이는 알까? 저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제 며느리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건가요? 제 돈으로 호화생활 하면서. 여러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메우다 텅 비어진 후 하나만 생각났습니다. 아들이요. 아들이 불쌍했습니다. 한국에서 혼자 일하면서 돈 벌어 보내는데 아내는 하와이에서 다른 남자랑 지내고 있다니. 저는 바로 도연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이건 숨기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엄마? 도연아, 너 지금 시간 돼? 응, 왜? 명수한테 연락 받았니? 명수? 아니, 무슨 일인데? 명수가 지난주에 하와이 갔었대. 너희 집 근처에서 유리 봤다는데. 그래? 왜 나한테는 연락 안 했지? 도연아, 유리 옆에 남자가 있었대. 외국인 남자. 전화 넘어가 조용해졌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유리 SNS 본 적 있어? 아니, 나는 아이디도 없어. 그런 거 안 해. 지금 당장 봐. 마이클이라는 남자 나오는 사진 많아. 엄마, 그 사람 그냥 이웃이야. 유리가 말했어. 이웃이 집에 매일 오고 저녁 늦게까지 있어? 뭐? 명수가 알아봤대. 그 남자 차가 너희 집 앞에 거의 매일 세워져 있다고. 도연이가 한참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도연아, 너 혹시 눈치챈 거 없니? 아니. 바보야? 엄마, 나 지금 확인해 볼게. 끊을게. 뚝.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도연이가 너무 걱정됐습니다. 다음 날 오전 도연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엄마, 나 유리한테 전화했어. 그 남자 누군지 물어봤어. 뭐래? 그냥 친구래. 부동산 중개인이고 가끔 집 관리 도와준다고. 그걸 믿어? 모르겠어, 엄마. 근데 목소리가 이상했어.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 도연아, 너 이번 주말에 하와이 가봐. 예고 없이. 갑자기? 그래, 갑자기 가. 그래야 진실을 알 수 있어. 엄마. 도연아, 너 지금 당하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알았어. 이번 주 금요일에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곧 진실이 드러나겠죠. 금요일 오후 도연이한테 문자가 왔어요. 지금 하와이 도착했다고 집에 가보고 연락하겠다고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불안하면서도 진실이 궁금했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도연이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떨리고 쉰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아는 제 아들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잠시 숨을 들이킨 도연이는 천천히 그때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아무 인기척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내를 의심한 것이 미안해 안방으로 천천히 들어갔지요.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도연이는 충격을 받았답니다. 며느리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마이클이란 놈은 옆에 서 있었고요. 마이클은 잠시 아픈 며느리를 간호했다며 다급히 나갔답니다. 며느리는 오늘 몸이 너무 아파 쓰러져 마이클을 잠시 불렀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도연이는 믿을 수 없었다고 했지요. 금요일 저녁 거실에는 치우지 않은 와인이 남아 있었고 며느리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그 후가 더 충격이었대요. 도연이는 화가 나서 집 안 구석구석을 살폈다고 해요. 침실 옷장을 열었더니 남자 옷이 있었다네요. 셔츠, 바지, 심지어 속옷까지. 유리는 그 남자가 가끔 수영하러 와서 갈아입고 간다고 변명했지만 수영복이 아니라 일상복이 그렇게 있다는 게 이상했대요. 화장실에는 남자 세면 도구도 있었답니다. 면도기, 칫솔, 샴푸, 로션. 마치 그 남자가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게 갖춰져 있었다고 해요. 도연이는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호텔로 나왔다고 했어요. 저는 아들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도연이는 민재와 소연이를 데리고 나왔대요. 아이스크림을 사준다고 해서 밖으로 데리고 나온 거였죠. 그런데 아이들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왔다고 해요. 민재가 아빠한테 물었대요. 마이클 아저씨는 언제 오느냐고요. 도연이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민재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답니다. 집에 맨날 오는 아저씨라고 엄마랑 같이 밥도 먹고 영화도 본다고요. 소연이도 거들었대요. 마이클 아저씨가 착하다고 인형도 사줬다고 엄마보다 더 자주 놀아준다고요. 그리고 가끔 자고 간다고 아침에 일어나면 부엌에서 엄마랑 커피 마시고 있다고 했답니다. 도연이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대요. 자기 아이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으니까요. 아이들에겐 그냥 엄마의 친한 친구쯤으로만 보였던 거겠죠. 그날 저녁 도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을 때 아들은 울고 있었어요.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제 아들이 너무 불쌍해서요. 도연이는 또 다른 이야기도 이어갔습니다. 그날 화내는 척 몰래 유리 핸드폰을 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확인했대요. 그랬더니 마이클에게 보낸 문자들이 나왔답니다. 한국 시어머니가 더 이상 돈을 안 보내준다는 내용, 이번 달 집값을 못 낼 것 같다는 내용,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내용들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도연이가 문자를 더 뒤져보니 유리와 마이클이 함께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었대요. 제가 보낸 돈으로 집 투자를 해서 임대를 놓고 그 수익을 둘이서 나눠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도연이가 물었대요. 제 돈을 얼마나 마이클에게 줬냐고요. 유리는 결국 고백했답니다. 6천만 원을 줬다고요. 1억 1천만 원 중에서 6천만 원을 그 남자한테 준 거였어요. 마이클이 쓰는 돈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돈이라네요. 나머지 5천만 원은 어디 갔냐고 물으니 생활비로 썼다고 했대요. 명품 가방, 골프, 고급 레스토랑 그런 것들 말이죠. 그 말도 진실인지는 알 수가 없지요. 도연이가 지금까지 며느리와 애들 하와이 살게 만들려고도 몇 억을 썼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도연이는 그 자리에서 이혼을 선언했대요. 유리는 울면서 빌었지만 아들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민재와 소연이를 데리고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월요일 밤 도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내일 아침 한국에 들어간다고 아이들 데리고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잘했다고 집에 오면 엄마가 밥 해주겠다고 말했어요. 아들은 전화기 너머로 한참을 울었어요. 자기가 엄마 돈을 다 날렸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돈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론 분노가 치밀었어요. 며느리에게 그리고 그 마이클이란 남자에게. 제 평생 모은 돈을 그렇게 쓰다니. 제 손주들 앞에서 그런 짓을 하다니.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이뤘어요. 내일이면 아들과 손주들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과 그동안 제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저는 공항으로 나갔어요. 도연이와 민재, 소연이가 입국장 문을 나왔을 때 저는 달려가서 손주들을 꼭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손주들이었어요.
민재와 소연이는 할머니를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아이들은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다만 엄마 없이 아빠랑 한국에 온 게 신기한가 봐요. 도연이는 수척해져 있었어요. 일주일 사이에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눈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요. 우리는 집으로 왔어요. 저는 아이들한테 간식을 주고 도연이랑 둘이 앉았습니다. 도연이는 그제야 모든 걸 털어놨어요. 유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남자와 만났는지, 제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저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어요. 이혼 절차를 빨리 진행하라고, 그리고 내 돈을 돌려받으라고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한국에서 변호사를 알아봐뒀다고 다음 주부터 상담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손주들이 잠든 방을 들여다봤어요. 민재와 소연이가 나란히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다짐했어요. 이 아이들만은 제대로 키워야겠다고. 그리고 유리한테 반드시 제 돈을 돌려받겠다고요. 도연이는 그 일이 있고 나서 변호사와 본격적으로 상담을 시작했어요. 이혼 소송과 함께 제가 보낸 돈을 돌려받는 절차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제가 도연이한테 보낸 돈인데 그걸 며느리가 남편 몰래 다른 용도로 썼으니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요. 특히 다른 남자와의 부동산 투자에 쓴 6천만 원은 확실히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됐어요. 전부는 아니어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면 다행이니까요. 한편으로는 도연이가 걱정됐어요. 겉으론 멀쩡한 척하지만 밤마다 술을 마시더라고요. 혼자 방에 앉아서 소주를 마시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연이와 아이들이 한국에 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유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제 핸드폰으로요. 도연이 전화는 받지 않으니까 저한테 건 거겠죠.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냥 울리게 내버려 뒀습니다. 그러다가 문자가 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오해예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2주일째 되던 날 유리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갑자기요. 도연이한테 연락이 왔는데 공항에 있으니 만나자고 했대요. 도연이는 거절했지만 유리는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는데 나가보니 유리가 서 있더라고요. 캐리어 2개를 끌고요.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유리는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어요. 현관 앞에서요. 유리가 울면서 빌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도연이한테 말 좀 해달라고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나라고, 여기서 이러지 말고 마이클에게 도와달라 하라고요.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유리가 제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러곤 문을 닫아버렸어요. 문 밖에서 한참 동안 유리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프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래도 제 아들이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마음이 약해질 수가 없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유리는 결국 떠났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뒤로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도연이 방에 물 한 잔 가져다 주러 갔어요. 도연이는 책상에 앉아서 유리와 찍은 옛날 사진들을 보고 있었어요.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아이들 낳았을 때 사진. 저는 조용히 물을 놓고 나오려다가 돌아서서 말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이제는 앞을 보고 살아야 한다고요. 도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민재와 소연이는 다행히 잘 적응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엄마를 찾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 집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도연이가 출근하고 나면 집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 시간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제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지, 손주들은 잘 자랄 수 있을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유리 쪽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합의를 하고 싶다고요. 이혼은 받아들이겠는데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를 협의하자고 했습니다. 도연이는 처음엔 거절했어요. 합의할 것도 없다고 법정에서 보자고 했죠. 하지만 변호사가 말렸어요. 소송이 길어지면 아이들한테 더 안 좋다고 빨리 정리하는 게 낫다고요. 결국 도연이는 합의 테이블에 앉기로 했어요. 저도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제 돈 문제니까요. 유리는 저희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어요. 인사를 하는 건지 미안함을 표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지나쳐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어요. 양측 변호사가 조건들을 제시했습니다. 이혼은 양측 합의하에 진행하고 양육권은 도연이가 갖기로 했어요. 유리도 동의했습니다. 아마 지금 상황에서 아이들 키울 형편이 안 되니까요. 문제는 재산 분할이었어요. 유리 쪽에서는 하와이 집의 절반을 달라고 했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 산 거니까 반반 나누는 게 맞다고요. 도연이 쪽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그 집은 시어머니 돈으로 산 거라고 유리가 받을 권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시어머니께 받은 돈을 부당하게 사용했으니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양측 변호사가 법 조항을 들먹이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서 지켜봤어요. 유리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1시간쯤 지났을 때 휴식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복도에서 유리와 마주쳤어요. 둘이서요. 유리는 저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또 울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유리 씨 이제부터 존댓말로 할게요. 우는 건 소용없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한들 뭐가 달라지나. 제 돈 돌려주세요. 그게 최소한의 예의예요. 유리는 대답을 못하고 그냥 울기만 했어요. 저는 그 자리를 떠나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회의는 저녁 6시까지 계속됐어요. 결국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하와이 집은 팔아서 그 돈으로 제가 보낸 돈 1억 1천만 원 중 절반 가까이인 6천만 원을 돌려주기로 했어요. 나머지는 포기하는 걸로요. 솔직히 억울했어요. 왜 제가 절반을 포기해야 하는지. 하지만 변호사 말로는 이게 최선이래요. 소송 가면 시간만 오래 걸리고 결과도 비슷할 거라고요. 저는 결국 동의했어요. 절반이라도 받는 게 어디예요. 아예 못 받는 것보단 낫죠. 그렇게 합의가 끝났습니다. 유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지 않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도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절반밖에 못 받았어. 저는 괜찮다고 그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여전히 분했어요. 제 평생 모은 돈을 그렇게 날리다니. 그래도 참았어요.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니까요. 합의가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유리는 하와이로 돌아갔어요. 집을 정리해야 한다면서요. 그리고 그 집을 팔아서 약속한 돈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늘 그랬어요. 준다고 하고 안 주죠. 연락은 내가 먼저 해야 하는 거죠. 돈을 받으려면. 2달이 지났어요. 유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을 내놨는데 생각보다 안 팔린다고요. 하와이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라서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불안했지만 기다리기로 했어요. 어차피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석 달째, 넉 달째 지나갔어요. 집은 여전히 안 팔렸다고 했습니다. 유리는 가격을 내렸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명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난번에 편지 보냈던 도연이 친구 말이죠. 명수가 또 하와이 출장을 갔다가 이상한 걸 봤다고 했어요. 유리네 집 앞에 경매 공고가 붙어 있었대요. 은행에서 압류했다는 거예요. 대출금을 못 갚아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경매라니요? 그럼 제가 받을 돈은 어떻게 되는 거죠? 도연이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바로 변호사한테 연락하더라고요. 변호사 말로는 큰일이라고 했어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은행 채권이 먼저고 저희가 받을 돈은 나중 순이라서 못 받을 수도 있다고요. 도연이는 급하게 유리한테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유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유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긴 문자였습니다. 자기가 어쩔 수 없었다고 마이클이 투자한 부동산들이 전부 손해를 봤다고, 은행 대출을 갚을 돈이 없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요. 정말 미안하다고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허탈했어요. 도연이는 변호사와 상의해서 유리 개인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어요. 하지만 유리한테 남은 재산이 별로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미 다 날려버렸을 테니까요. 한 달쯤 지나서 소식이 들려왔어요. 명수가 또 연락을 준 거예요. 하와이에서 유리를 봤다는데 완전히 달라져 있었대요. 유리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고 해요. 그 화려하던 집에서요. 그리고 한인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더래요. 명품 가방 대신 마트 유니폼을 입고 손님들한테 물건을 스캔해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명수가 말하길 유리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대요. 화장기도 없고 머리도 대충 묶고 있었다고요. 예전에 SNS에 올리던 그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답니다. 명수는 유리한테 말을 걸까 하다가 그냥 지나쳤대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요. 유리도 명수를 봤을 텐데 고개를 돌렸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며 저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편으론 속이 시원했죠. 제 돈으로 호화 생활하던 사람이 이제 마트에서 일하고 있다니. 인과응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씁쓸했어요. 결국 제 돈은 못 받게 됐으니까요. 도연이는 그 소식을 듣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아마 복잡한 심정이었겠죠.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그렇게 몰락한 걸 보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제가 지난 2년 동안 무엇을 한 건지.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손주들은 구했구나. 만약 제가 계속 돈을 보냈다면 민재와 소연이는 지금도 하와이에서 그 남자를 아빠처럼 보며 자랐을 거예요. 그것보단 지금이 낫죠. 저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15억이 있던 통장. 이제는 8억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상가 건물 관리하느라 쓴 돈도 있고 손주들 학비며 생활비도 들어갔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 돈으로 제 가족을 지켰으니까요. 비록 1억은 날렸지만 아들과 손주들은 지켰어요. 저는 통장을 다시 넣으며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절대 함부로 돈을 주지 않겠다고. 아무리 가족이라도요. 믿는 건 좋지만 확인은 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며칠 후 도연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유리 쪽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다고요. 유리가 파산 신청을 했대요. 더 이상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면서요. 그 말은 곧 저희가 유리한테서 돈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법적으로 받을 길이 완전히 막힌 거죠. 도연이는 미안하다고 또 말했어요. 자기 때문에 엄마 돈을 날렸다고요. 저는 괜찮다고 이제 그만 미안해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오랜만에 다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저, 도연이, 민재, 소연이. 4명이서요. 저는 손주들이 밥 먹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돈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관계. 비록 돈은 잃었지만 이걸 얻었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요. 민재가 물었어요.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엄마는 지금 하와이에서 일하고 있어. 나중에 보게 될 거야. 소연이도 물었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저는 소연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 대신 있어줄게. 괜찮지?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어요. 돈은 날렸지만 더 중요한 걸 지켰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손주들 아침을 챙겼어요. 계란 프라이, 밥, 김, 미역국. 간단하지만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민재와 소연이가 식탁에 앉았어요. 맛있다고 할머니 밥이 제일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도연이도 나왔어요. 회사 가기 전에 아침 먹으러요. 저희는 그렇게 둘러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진짜 원했던 게 이거였구나. 화려한 하와이 생활도 명품 가방도 아니고 그냥 가족이 함께 밥 먹는 이 평범한 아침이었구나. 유리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진짜 행복이 뭔지. 그래서 결국 다 잃은 거죠. 저는 이제 후회하지 않기로 했어요. 1억 1천만 원은 비싼 수업료였지만 그걸로 중요한 걸 배웠으니까요. 가족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진심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 유리가 파산 신청을 하고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유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도연이한테가 아니라 제 전화로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으려다가 받았어요. 뭔 말을 하려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어차피 피할 수는 없으니까요. 유리의 목소리는 급했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 지금 정말 큰일 났어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차갑게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유리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쫓겨났다고 지금 친구네 집에 얹혀 사는데 거기서도 나가달라고 한대요. 그리고 마이클이란 남자도 사라졌다고 했어요. 집이 경매 넘어가고 돈이 없어지자 연락을 끊었다고요. 투자했던 부동산들도 전부 손해를 봐서 빚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유리는 계속 말했어요. 한국에 들어가고 싶은데 비행기표 살 돈도 없다고 제발 도와달라고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리 씨, 제가 왜 도와드려야 하죠? 당신이 제 돈 1억 넘게 가져가서 다 날렸잖아요. 그 돈으로 다른 남자랑 놀았잖아요. 유리가 울면서 빌었어요. 정말 잘못했다고 이제 정신 차렸다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유리 씨, 저는 이미 충분히 기회를 드렸어요. 그런데 당신이 그걸 다 버렸잖아요. 이제 제가 도와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이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도연이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아마 복잡한 심정이었겠죠. 일주일쯤 지나서 명수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하와이 한인 커뮤니티에 유리 얘기가 돌아다닌대요. 빚을 못 갚아서 쫓겨다니고 일자리도 잘렸다고요.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게 걸려서 해고됐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유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이번엔 도연이 전화로요. 자기가 한국에 들어간다고 공항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도연이는 거절했지만 유리는 이미 비행기표를 끊었다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돈도 없다던 사람이 어떻게 비행기표를 샀을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친정어머니한테 빌렸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카드를 쓴 거죠. 도연이는 불안해했어요. 유리가 한국에 오면 어떻게 될까? 또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저는 도연이한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이번엔 절대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요. 이틀 후 유리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도연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착했다고 어디서 만날 수 있냐고요. 도연이는 답장을 안 했어요.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문을 열어봤는데 유리가 서 있었습니다. 캐리어 하나만 끌고요. 예전에 왔을 때보다 더 수척해져 있었어요. 옷도 낡았고 머리도 부스스했습니다. 유리는 저를 보자마자 말했어요. 어머님, 제발 들어가게 해주세요. 애들 얼굴 좀 보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애들은 이제 안정을 찾았어요. 당신 보면 또 혼란스러워져요. 유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발요. 저 정말 애들 보고 싶어요. 제발 한 번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돌아가세요. 그때 뒤에서 민재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할머니?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민재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가 민재를 봤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죠. 민재야, 엄마야.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유리를 빤히 쳐다보기만 했어요. 누구세요? 다시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재가 엄마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불과 반년 만인데요. 아니, 알아보기는 했을 거예요. 하지만 낯설었던 거죠. 유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민재야, 엄마야. 엄마 모르겠어? 울면서 말했습니다. 민재는 뒤로 한 발짝 물러났어요. 그리고 제 뒤로 숨었습니다. 저는 민재를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유리한테 말했습니다. 보셨죠? 애들은 이미 당신 없이 잘 살고 있어요.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유리는 바닥에 앉은 채로 계속 울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유리가 제 다리를 붙잡았어요. 어머님 제발요. 저 갈 데가 없어요. 친정에도 못 가요. 엄마가 영 끊었어요. 제발 하룻밤만이라도 재워주세요. 그렇게 빌었습니다. 저는 유리의 손을 떼어냈어요. 유리 씨,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자초한 일이에요. 그리고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유리가 소리쳤어요. 어머님, 제 인생 이렇게 끝날 순 없어요. 제발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도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잠갔어요. 문 밖에서 한참 동안 유리가 울었어요. 문을 두드리고 이름을 부르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도연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유리가 왔었어. 도연이 얼굴이 굳었어요. 지금도 밖에 있어요? 도연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연이는 현관 쪽으로 가려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밖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봤습니다. 유리는 없었어요. 캐리어를 끌고 어딘가로 간 모양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너무한 건 아닐까? 그래도 하룻밤 정도는 재워줬어야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여기서 물러서면 안 돼. 한번 받아주면 계속 의지할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저한테 말했어요. 어젯밤에 누가 우리 가게 앞 벤치에서 밤새 앉아 있었다고요. 캐리어 끌고 온 여자였는데 아침에 보니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게 유리였을 거예요. 갈 데가 없어서 벤치에서 밤을 샌 거죠.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건 유리 자신이 선택한 길이에요. 제 돈으로 호화 생활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가족을 배신한 대가예요. 이제 그 값을 치러야 하는 거죠. 유리를 마지막으로 본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란다에서 배추를 다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재가 문을 열어줬나 봐요. 거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손을 씻고 거실로 나갔어요. 유리는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죠. 얼굴은 그나마 좀 나아 보였습니다. 어머님. 유리가 저를 보고 말했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유리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어머님, 이거. 제가 일해서 번 돈이에요. 30만 원이에요.
저는 그 봉투를 받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이거라도 드려야 제 마음이 편해요. 받아주세요. 유리는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려고 했어요.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세요. 유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어요, 어머님. 그럼 애들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때 민재가 제 뒤에서 나타났어요. 할머니, 저 사람 누구예요? 자꾸 우리 집에 와요. 유리는 민재를 보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민재야. 하지만 민재는 유리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누구세요? 할머니 아는 사람이에요. 유리는 그 말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민재를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방에서 놀고 있어. 민재가 안으로 들어가자 저는 다시 유리를 봤습니다. 저는 베란다로 갔어요. 김장을 마저 해야 했으니까요. 유리는 현관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배추에 양념을 버무리면서 말했어요. 유리 씨 아직도 거기 있어요? 빨리 가세요. 어머님 김장하세요? 유리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리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왔어요.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저는 피식 웃었어요. 당신이 김장을 할 줄 알아요? 됐어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저는 다시 배추를 버무렸습니다. 유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한참을요. 김장을 다 마치고 나니 저녁 시간이었어요. 저는 손을 씻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유리는 여전히 현관에 서 있었어요. 어머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유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나요? 유리가 물었어요. 저는 한참을 유리를 쳐다봤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그동안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한 손에 김치 한 포기를 잡았어요. 그리곤 잠시 이성을 잃고 김치로 유리의 뺨을 때렸습니다. 유리는 충격받은 듯 뺨을 어루만지더니 무릎을 꿇고 엉엉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유리 씨, 용서는 이미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용서했다고 해서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이거 드세요. 제가 담근 김치예요. 유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접시를 받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유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 입맛에 맞을 거예요. 내가 직접 담근 김치니까요. 이제 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리는 김치를 든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유리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유리는 몇 걸음 가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손에 든 김치 접시를 쳐다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더니 조심스럽게 김치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계속 걸어갔어요.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잠갔어요. 거실로 돌아오니 도연이가 방에서 나와 있었어요. 엄마, 유리 왔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이는 창문 쪽으로 가서 밖을 내다봤어요. 유리가 골목을 나가는 모습이 보였나 봐요. 도연이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손주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새로 담근 김치를 상에 올렸습니다. 민재가 김치를 먹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 김치 맛있어요. 저는 웃으며 민재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그날 밤 저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봤어요. 별이 많았습니다. 저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나 이제 다 정리했어요. 이제 우리 가족끼리 잘 살 거예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저는 창문을 닫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어요. 며칠 후 명수한테 연락이 왔어요. 유리가 쉼터를 나와서 작은 식당에 취직했대요.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일이래요. 월급은 적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일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안도했어요. 그래, 이제 유리도 제 인생을 살아가는 거겠죠. 석 달쯤 지났을 때 명수가 다시 연락을 줬어요. 유리가 작은 원룸을 얻었대요. 보증금도 없는 월세지만 그래도 자기 집이 생긴 거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어요. 잘 됐네요. 이제 유리도 다시 시작하는 거겠죠.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손주들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살았어요. 아침마다 밥 차려주고 학교 보내고 저녁엔 같이 텔레비전 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도연이는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부장이 됐죠. 이제는 얼굴에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민재와 소연이는 학교에서 상도 많이 받았어요. 착하고 공부도 잘한다고 선생님이 칭찬하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민재가 물었어요. 할머니, 우리 언제까지 함께 살아요? 저는 민재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계속 함께 살 거야. 민재는 활짝 웃으며 저를 꼭 안았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걸요. 저는 이제 알아요. 돈보다 무서운 건 양심 잃은 가족이라는 걸. 그리고 돈보다 소중한 건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라는 걸요. 오늘도 저는 손주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제가 직접 담근 김치와 함께요. 이 김치는 유리가 먹었던 그 김치와는 달라요. 이건 사랑으로 담근 김치거든요.